지난 12월 8일 일본은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았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법안 통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일본이 사실상 이민 국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今年4月から日本の出入国管理法が変わります。日本政府は農業や建設など14個の業種を対象に新しい在留資格である特定技能を新設して5年間で最大34万5000人の外国人労働者を受け入れる方針です。1号は一定水準以上の日本語能力と該当分野に関する試験に合格した場合を対象にします。最長5年間在留を許可されますが、家族と一緒に入国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韓国の雇用許可制と似た制度です。 이 법안으로 올 4월 이후 5년간 34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강행 처리 끝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그렇다면 아베 정권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에는 지금 노령화가 계속 지속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 정보 회사인 리크루터는 최근 일본 중소기업의 내년 졸업 예정자 구인 배율이 9.91%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중소기업 여러 곳에서 한 면을 갖고 모시기 경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면접관 3명 있다면 구직자가 그 면접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깐깐한 사람 좀 비하고 자기한테 좀 맞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끊임없이 노동력 부족을 겪어왔던 일본. 아베 정권은 노동력 확보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폭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을 계기로 일본은 이민 대국으로서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日本メディアは日本社会を変えることになる法律だとして今回の法案通過を意味あるように見ています。この間反移民政策を実行してきた日本の転換点になる可能性を指摘しています。また産業界にはこの間日本の慢性的な問題である労働力不足がある程度解決されるとの期待もあります。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반대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 집단 쪽에서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유입되면 일본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고治安이 나빠진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진보 집단 쪽에서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한데 그거를 해결하지도 않고 이번 법안에 통해서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노동력 확보에만 치우쳐 있다는 그런 반대 의견입니다. 법안 통과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일본은 외국인에게 문을 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신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본 취업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한국에서 일본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스펙 없이 일본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 공백기가 없거나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자국 내에 노동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외국인 취업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 이후에 정책도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새로운 노동자 분야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취업할 전망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 이것이 일본의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일본은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는 일본.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드리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시즌 3번째를 맞았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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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저희 공 교수님부터 한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중앙대학교 권익호입니다. 오늘 그 신년 특집으로 일본은 이민 국가로 가는가는 타이틀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게 토론해 주시는데 모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좋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기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야마구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한대학 글로벌 비즈니스 일본어과 야마구치 히데코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자리를 했어요.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어요. 강성식 변호사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공존의 강성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법인은 이제 외국인 분들을 주로 의뢰인으로 맞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TV에 출연하게 되어서 이제 이런 일본의 이민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분 모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이 아베 총리가 지난해부터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크게 개방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혀왔어요. 그러면서 출입국 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지난해 12월 8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다소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네. 개정안 가결까지 했는데 이 핵심이 뭔지 이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네. 핵심은 이제 특정 기능 1호 그리고 특정 기능 2호라는 비자가 신설됐다는 겁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앞에 1호는 간병, 농업, 그리고 건설 등 14개 업종 대상이고 이제 그걸 취득한 외국인 단순 노동자는 5년간 체류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숙련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이 갖는 2호 자격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 공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길게 그 뭐 나라 떠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법안에 따르면은 이제 특정 기능 1호 아까 말씀하신 강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능 1호 그 취득하면은 한 5년간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특정 기능 2호를 취득하면은 10년간 이제 거리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일본 정부에서 그 외국인 이제 노동자를 좀 안정되게 수급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도 이 문제 참 많이 다루는데 국내에 이거 좀 해결해 준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신회장님. 그렇죠? 예, 그랬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다문화 TV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본 사회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그 아베 그 총리의 그 지시에 따른 이러한 그 정책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원래 체류 기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정책을 보면 돌아가지 않고도 일본에서 그 생활인으로서 남아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일본의 이민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그 반이민 정서가 일본에 많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이민 정책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민 정책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신 회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게 쉽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네. 우리 그때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참호원에서 의원들끼리 몸싸움까지 벌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그 숫자상으로 열세인 야당 의원들이 이제 전날부터 법무대신 그리고 총리 문체관 등을 제출해가지고 법안 심사를 지연을 시켰고요. 그리고 자유당의 야마모토 다로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를 향해서 1초에 한 걸음씩 느린 걸음. 이게 아까 저기
사전에 녹화 전에 아.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보 투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 필리버스터 같은 네, 걸 한 그에 거예요. 유사한 그렇죠. 형태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런 웃지 못할 장면까지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권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게 법안명은 출입국관리 난민인정법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예. 가결이 됐습니다. 자, 야마구치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가결이 되고 나니까 네. 일본 국민들 사회 반응은 어때요? 그 야당은 뭐 진짜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그 일손 부족이기 때문에요.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예. 예, 아, 왜냐하면 어쩌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 같은 거랑 지금까지도 좀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를 아직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강 변호사님, 이게 혹시 어떤 사회 반응 같은 걸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게 있나요? 통계조사나 이런 게? 이제 상케이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예, 예. 이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22% 정도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71%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서 좀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될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반대 수치가 약간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대 수치가 오히려 네, 높아졌다고요? 약간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럼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또 아주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도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아닌데 네. 어쨌든 법은 통과가 됐고. 자, 신 회장님,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게 어찌됐든 이민국가, 이민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 내용이 이민국가로 이게 정책을 바꿨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본 정부,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과도 거의 흡사한 대한민국도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을 이 법안? 보면은 예. 일본의 그 법안을 보면은 특정 1호, 2호 그래서 두 개의 새 체류 자격을 신설해서 앞으로는 5년간 그러니까 5년 동안 앞으로 향후 35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고급 인력에만 그 부여했던 영주권을 이제는 단순 노동자들에게도 부여하기로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니까요. 단순 노동 중에서도 간병인이라든가 이 고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출산의 초고령화 일본 사회, 또 한국도 저출산의 초고령화 사회, 또 3D 업종, 5D 업종 이런 것과 거의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민 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잠시 후에 조금 더 깊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공 교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가 애초부터 한계를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지적들도 나와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작년 2월에 그 아베 총리가 그 경제재정 그 자문회의에서 그 일손 부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검토해라. 이제 요 지시가 내린 뒤에 이제 초스피드로 여당에서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이 법안이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정이라든지 사회보장 뭐 제도라든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일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산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선 통과시킨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큰 어떤 크게 그러니까 거의 영주할 수 있다, 머물 수 있다라고만 했지 실제 그분들 생활이나 이런 것에 그 기본이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못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강 변호사님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네, 보세요? 그리고 이번 개정법은 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초스피드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 과정에서 또 상당한 사회적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기존에는 기능 실습 제도라는 걸 일본이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한국의 고용 허가제보다도 이제 외국 인력의 권익이 보장되기가 쉽지가 않은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용 허가제 이전에 산업 연수제가 있었는데 그에 해당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갑자기 한국에서도 보장되지 않는 이제 영주 및 가족 동반까지 허용되는
이제 특정 기능 2호 치료 자격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한 어떤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일본 사회가 충격을 잘 완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야마구치 교수님, 제가 이 표현을 참 안 좋아하는데요. 이게 순혈주의라는 표현 참 싫어하거든요. 어느 나라건 이게 맞는 말인지부터가 저는 참 좀 생각이 좀 다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일본에 대해서 네. 비교적 순혈주의를 고집한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여전히 안고 있지만 좀 갑작스럽게 이게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 네. 뭘가 제일 큰 어떤 사정이었을까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일손 부족. 일손 부족. 예. 예. 이게 만성화돼 있어서요. 또 뭐 케어하는 것도 사람이 부족해서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조금 그나마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좀 그런 게 심각해서 현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일손이 필요하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잔선적이 아닐까. 그렇군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신 회장님 이미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지금 벌써부터 이미 법 바꾸기 전에도 사실은 네, 네. 많이 들어와 계셨던 거잖아요. 이미 이민 대국이라고 저는 일본은 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그걸 표방하기를 싫어하는 네. 것이었을 아. 뿐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그런 그 출입국 법안이 개정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야마구치 교수님 저도 네. 사실 지지난해에도 일본을 들렀었어요. 여행을 갔었는데 네. 그때 가보면 뭐 이렇게 뭐 편의점 같은 뭐 네. 그런 매점도 그렇고 다른 영역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많이 저희 한 20여 년 전부터 일본을 자주 갔었거든요. 사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네. 분야에서. 근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아, 예. 그리고 신문 배달을 갔던 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신문 배달요. 네,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베트남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배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 성실하다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 음식점들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일본에는 옛날에부터 월드 레스토랑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었어요. 러시아 요리라든가 또 열려 있었어요. 그 세계 음식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도쿄가 조금 또 많이 할랄 푸드라든가 그런 것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예, 옛날에는 볼 수도 없었는데요. 그런 아라비안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런 것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제가, 이런 부분이 네. 생기는 모양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한국인 교포 사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 교포 거리는 많이 생각했는데 예. 그런 그 아랍인들의 그런 거리라든가 음식점은 정말 생각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옛날에 방문했을 때도 거의 네. 못 보았던 부분들인데요. 네. 네, 요즘에는 좀 흔히 볼 수 있나 보죠. 그렇죠. 신요쿠보가 원래 코리안 타운으로 그렇죠. 많이 교포들이 많이 살고. 예, 예. 근데 요즘은 치즈를 부리는 게 치즈 닭가루비가 그래요? 인기가 네. 있고요. 네. 여고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 데 가서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 역에서 신요쿠보역에서 그 거리까지 가려면 다 이렇게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빨리빨리 줄 서서 못 가요. 기다려서 예. 먹어야 된다고. 아, 천천히 네.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참 많이 변하고 있나 봐요. 뭐 그럼. 이렇게 인구 변화 같은 게 숫자로도 나오죠, 강 변호사님. 네, 이제 일본 후생 노동선에 따르면 이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28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08년에는 48만 명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약 10년 만에 2.5배 정도 늘게 됐습니다. 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지난 20년 동안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 빈틈을 메운 게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아까 야마구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도쿄에서는 외국인 거리를 따로 찾지 않아도 편의점, 식당, 이자카야 등에서 젊은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아까 신 회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게 일본도 이게 아이가 저출산 때문에 그렇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그렇죠. 거겠죠. 제일 큰 문제가. 강 변호사님 뭐 그런 변화 때문에 나는 새로운 현상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아베 정부는 이미 2016년 하반기부터
고급 인재 유치 전략을 펼쳐왔는데요. 재미있는 조사를 봤는데 지난해 10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죠. 그러니까 코트라가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인사 담당자의 96%가 한국 인재를 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한국이 워낙 취업하기 힘들다 보니까 한국 대학가에서도 청년들이 이 뉴스를 좀 관심이 있어 했고요. 아베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문호 개방이 숨쉴 곳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공 교수님 그 일자리들이 일본은 그럼 뭐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뭐 저희 학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제자들도 사실은 일본에 지금 인문사회 쪽은 알다시피 취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가 좀 가능하면은 일본어가 능력이 되면은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뭐 취업 설명이 가끔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제도가 앞으로 심화될수록 우리 한국의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는 얘기죠. 또 그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되냐면 제 수업에 듣는 학생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 이공계 학생들 듣거든요. 복수전공으로. 걔들도 일본어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이공계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급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대학을 마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들어가기 편해졌죠. 특정기로 뭐 2호 이제 이걸 떠나서 간에 예를 들어 특정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직종이 이제 취업하기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어떤 직종들이 예를 들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요리 같은 데라든지 옛날에는 이 전문 대학 이제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요. 당연하죠. 네, 사실은 그 아시아계의 그 지금 굉장히 그 많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그동안에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시아계의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입되는 인재들을 일본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지금 데려가고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같아서 긴장이 되네요. 네. 그 문제에서 심각하게 사실은. 네. 이렇게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사정이 뭐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동남아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일단 뭐 좋다 나쁘다 가치 평가는 좀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야마구치 교수님 제가 이제 좀 솔직하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과거사 문제도 좀 있고 또 일본이 전통적 좋지 않은 관행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대해주진 않는다라는 평가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반감도 좀 있다. 근데 그런 반감들이 있으면 이렇게 일자리 급하니까 오라고는 하지만 또 가면 또 불편하게 대해줄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데 안 그런가요? 근데 일본어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이게 취업률도 리크루터사 같은 데가 와가지고요. 제가 그 고려대 학생 일본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준비를 많이 해줘요. 거기서 미리 그 비즈니스 마인드라든가 그런 거를 미리 한 10건 정도 그런 책을 이렇게 하고 그런 그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 고급 인재는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요. 여기 제 학생도 제가 일본 비즈니스 비즈니스 전공 비즈니스인데요. 거기 학생이 재학 중부터 일본에 있는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그 번역을 했었어요. 게임 번역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졸업하자마자 과장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대우를. 일본 회사에 과장으로 발령하는 거예요. 일본어를 그러면은 어느 만큼 일본어만 능통하면 거의 그렇죠. 취업이 다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게임을 그런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뭔가 이제 특정한 전공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건데 제가 여쭤본 거는 사실 이제 전반적인 인식이라는 부분에서 일본에 아직도 강 변호사님 사실 보면 이렇게 뉴스에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사실 비춰지잖아요. 혐오 발언 같은 거. 같은 것들.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어요. 양쪽의 움직임이 있어요. 일단 강 변호사님 그런 내용들도 좀 소개는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
그러니까 전날 밤에도 그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통과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던 반면 이제 그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게 먼저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터져 나왔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러한 현상은 이렇게 또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 동남아 결혼 이주 여성과 결혼을 이제 2005년, 6년, 7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때인데요. 그때에 사실은 이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가 정말 미비했었어요. 뭐 그런 부분이 네. 있었죠, 사실. 그러면서 거의 무조건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화하는 어떤 그 동화주의 정책에 많이 우리도 이제 그런 어찌 보면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사실 오늘 한국의 다문화도 어떤 가족 지원 정책도 발전했던 것을 네.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의 현상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도 국제 교류 그런 그 협회 같은 거 네. 그런 데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언어 같은 거랑 문화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고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조금 서비스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은 노동자에 대한 그 대우는 조금 정말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공 교수님 지금 이제 연방국수 교수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네네.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다라는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네. 뭐 일부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 저도 맨날에 일본 유학 생활에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뭐 정말 참여도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 계좌신문 등에서도 사실은 그 근로자 보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간절가 아니라 그래서 인권도 좀 보장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일본 그 법무성에서 지난해 이제 국민들한테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본 국민들 약 30%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서 좀 차별한 적이 있다. 스스로? 네, 스스로. 이제 그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면 아무래도 일본어가 서툴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일본어 서툴면은 거기 서투른 거에 대해서 이제 말꼬리 잡아가지고 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 나가서 뭐 인격 모독 아니면 국가 뭐 차별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30%가 차별했다면 또 그 숫자는 또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닌 거거든요. 여전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좀 어렵지만 가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견뎌낼 만한 어떤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처우잖아요. 처우가 좋으면 조금 어려워서 견뎌낼 수도 있는 건데 일본에서 근로자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 베트남에서 온 그 이주 노동자가 사실은 과로에 시달려서 이렇게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아직도 그 정책이나 제도 개선은 그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본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민간 차원에서 일본에서는 많이 오히려 지원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우려가 되지만 일단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이제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개선되리라고 보아져요. 사실은 우리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반되는 게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가 사실은 정책을 약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에 국민은 또 거기에 따라갈 수 있거든요.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 교수님,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 기능실습생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능실습생으로 국가가 운영을 하고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예, 많이 있죠. 사실 이게 기능실습제도라는 게 1993년도 이제 그 만든 제도인데요. 특히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서 온 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정의 이제 시간 그 기간을 두면서 이제 기능 실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단순 노동을 이제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 기능 실습생 중에서 그 2017년 이게 작년 기준이죠, 이게 재작년이죠. 그 22명이 지금 실종됐다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자살도 포함하고. 자살 포함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또 다른 그 차원에서 이번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하면은 이중 그 잠적한 외국인 기능실습생이 약 2,800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은 뭐냐면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뭐 저임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야당은 전체 67%에 달하는 그 기능 실습생이 아직도 지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절반이 넘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요. 거기 기능 실습생이 그 베트남에 갔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보낼 때 돈을 또 빌려줘가지고 그렇죠. 그 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서 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 10만 원 정도밖에 저기 임금이 없어서요. 10만 원은 100만 원 정도잖아요. 거기서 그 자기 나라에서도 보내고 또 생활비에 쓰고 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 노동 시간이 길고. 강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지금 어찌 보면은 정책 전환이 있다고 하지만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많이 있네요. 많이 일본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를 인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제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면서 이제 그 제도들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졸속으로 이제 문호를 개방할 게 아니라 이런 인권 부분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번 개정을 반대를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이미 그 기능 실습제라는 제도 자체가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습생이라는 그 명분 하에 최저임금보다 좀 적게 줘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산업연수생 제도 때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이행을 했던 건데 일본은 이번 제도 개정이 아마 그로의 이행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야당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두고 몸싸움까지 벌였던 게 이게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아예 막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 채로 그냥 체류 자격만 늘려준 건 의미가 없다 이런 뜻도 그렇죠. 좀 포함이 돼 있었나 보군요. 일단 어떤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좀 두었다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러한 그 부분에도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각에서는 그 이런 기능 실제도가 인신매매다, 강제 노동이다, 네. 노동력 착취다, 네. 뭐 이렇게까지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어쨌든 이 내부의 어떤 문제점도 극복해야겠지만 어쨌건 이제 받아들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반대 논리는 좀 제도를 개선하면서 받아들이냐는데 그거 말고 공 교수님 아예 좀 극우라고 표현을 하죠. 아예 이거 안 된다고 또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다면서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법안이 가결됐을 때 그 일본의 그 우익 신문들, 특히 이제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요미우리 신문 이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을 받아들이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일본의 치안 문제가 우려된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정체성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비판을 해놨고, 한편 이쪽 그 뭐 중도라든지 좌익 그 언론인 그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동경신문이라든지 마이니 신문에서는 이거는 처음부터 인권 문제에 굉장히 위반되는 행위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그 특정 기능 1호라는 게 사실은 5년 동안 이제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건 국제법에서 보면 엄연한 이건 인권 침해다. 5년이나 있으면서 그렇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근데 이게 시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좀 힘들 게 같긴 해요. 뭐 이렇게 한쪽에 양쪽 다 뭐 이 제도가 너무 부족하게 바뀌었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아예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치안 문제 이런 거 걸고 나오는 거. 신 원장님, 일본도 우리나라 참 비슷하네요. 상황이 그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은 지금 이민 대국이면서도 지금 이제 이민
뭐 허용한다라든가 이렇게 말을 못할 뿐이지요. 근데 보면은 그 이민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부 일본 정부를 볼 때에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의 그 값싼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착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좀 이렇게 개선하면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러나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되어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현실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어서 소멸되는 것보다 사람을 받아들여서 일본이라는 그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베 총리가 자국 중심주의 총리신데 그런 거 생각 없이 이 정책 하실 리가 전혀 없거든요. 야마구치 교수님, 아베 총리는 뭐래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베 총리가 뭐라고 하냐고요? 예. 근데 2018년 2월 달에는 그래도 그런 생활인으로 좀 네. 보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리.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아까 산케신문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신문 장학생으로 오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학생들은 일본어 배우는 학원 비용도 내야 되고 또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이거를 왜 매스컴에 안 나갔냐면 신문사이기 때문에 신문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지원도 안 해요. 그 신문 배달을 갔던 거 힘드니까. 근데 잠깐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작가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3시간만 자고 또 학원비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신문사가 보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네요. 매스컴이 예. 스스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노동 환경을 네. 만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보도할 일 없으니까. 예. 이게 역사가 깊니다, 사실은. 이게 30년 전에 제가 네. 1980년도 중반에 일본 유학 갔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뭐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신문 배달을 하는 대신 너희 자금 주겠다. 그거예요. 예. 그거 예. 장학생 제도. 이게 그때만 해도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신문 배달했거든요. 예. 그럼 교수님 3시간밖에 못 주무시면 못 자요. 왜냐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또 저기 밤에도 있어요. 신문 배달을 왜냐면 아침하고 밤에. 그렇죠. 거기는 일본은 신문이 조간이 있고 석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랬었거든요. 네. 20여 년 전까지만. 그러니까 해도. 요미우리 신문 아침에 돌리고 또 저녁 오후에 또 돌려. 3시에 또 돌려야 돼요. 새벽에 돌리고. 정말 잠 잘 시간이 없죠. 그럼 장학금만 주나요? 그 외에 어떤 또 수당 같은 걸 급여를 주나요? 생활을 그런 생활비 숙식 같은 거는 숙식을 제공하는 이거 뭐 기숙사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건 일부분이고요. 예. 아. 참 이게 참 이 법안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꼭 잘한 거다처럼 네.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예. 뭐 좀 이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이런 모순이 왜 나올까요? 이 아베 정권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봐야 될까요? 네, 이게 사실은 아베 정권의 핵심 지지층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지지층들이 이민자 그리고 특히 단순 노동자들에 대한 종사하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반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사히 신문도 정부가 이민 정책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반복하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민임에도 이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까 회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주 노동자 편에 서면서 항상 같이 그 활동했던 일본 일본 공산당도 사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틀만 좀 번들었지 알맹이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가 굉장히 부족하고 미비하고 확실한 제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자체가 이 문제가 있다.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정책으로 이민 정책이라고 사실상 봐야 될 만큼 큰 정책 변환이고 네. 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본의 속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크게 흐름은 바꾸는데 그 안을 채울 만한 그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정리가 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이제 이런 흐름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 말씀 일본의 현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포함해서 네. 정리하는 말씀을 한 마디씩 좀 들을까 합니다. 신 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네.
처음엔 저도 부러웠고 거기는 이제 총리라는 분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또 오늘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제게 이제 많이 배움이 되었고요. 일단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다 이민족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러나 이 중심에는 인간이라는 존엄성, 그 존중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기반 하에 어떤 정책이든지 만들어져야 네. 이제 큰 흐름도 그렇고 겉도 그렇고 속도 다 꽉 찬 그런 네. 법안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야마구치 교수님은 오늘 어떤 말씀 좀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 보내는 나라나 단체하고요, 이쪽에 받아들이는 단체하고 잘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교육을 제대로 그 나라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알리고 또 여기서도 좀 받아들이는 그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조금 연구하고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600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시스템에. 600시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시스템이 다 서양 국가들은 많이 갇혀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예, 근데 여기 와서 그런 교육 문화 같은 거랑 교육 같은 거 많이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용 기간. 예. 근로자분들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될 게 아니라 예. 그 600시간이라는 게 그러면 뭐 언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 다 가르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는 거죠. 재우는 거죠. 아, 일하면서도 예, 그런 예. 시간들을 의무적으로 그런 이수하도록. 조건이 다 나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옮겨온 나라에 적응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그 국가들도 그분들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네요. 뭐 좀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회장님. 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400시간씩 아. 그 이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도가. 네. 그래요. 예,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 특히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려운 뭐 법 개정안 내용 같은 것도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또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제목이 이제 이민국가로 일본이 가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이번에 일본 출국관리 난민 인정법 개정이 이제 그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 자체로 이제 당장 일본이 이민국가로 되느냐 하면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이제 단순 노무 인력에 대해서 영주권까지 허용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가족 동반까지도 허용을 한다는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민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이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이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사례를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잘 이제 이민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현재 법무부 산하부처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렇게 세 군데의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간에 이제 일관되지 않은 이민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도 초래하고 또 사회통합도 좀 자해하는 이런 좀 안 좋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민청이라는 부서를 좀 신설을 해서 다 일관적인 정책과 통일된 정책을 좀 시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일본 개정법이 그 입국관리국이라는 법무부 내 부처를 격상시켜서 출입국 체류관리청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지금 정말 전적으로 우리 동의하고요. 신회장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조직에 대해서 네. 자꾸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게 동의합니다. 비슷하게 그리고 되고 있다는 거죠? 이민청 즉 대한민국의 네. 그 이민자 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네, 이제 필요합니다. 저희도 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국가의 전망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공 교수님 또 이제 30여 년 전에 직접 이렇게 생활하시고 공부하셨던 곳에 관한 얘기라서 더
뭐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경험까지 바탕을 하셔서 우리 사회에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제도가 사실은 이제 그 저출산, 뭐 고령화, 여기에 이제 오는 이제 그 인력 수급 문제.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아까 그 제가 위에서 아까 강 변호사 말씀드렸지만은 그 특정기능 2호에 특히 거기에 이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10년을 체류하면은 영주권 이제 자격 주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아마 영주권 자격을 쉽게는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 이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한테서 이 법적 주의 문제가 관련돼 있거든요.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외국에서 일본에서 세금 다 내고 모든 제도에 그거 다 살고 있지만은 생활들을 살고 있지만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참정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일본에서 살고 있더라도 참정권이 없으니까 일본 국민이 아니고 그냥 주민이라는 얘기죠.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제1동포하고 관련이 상당히 깊은 얘기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일본 정부에서 큰 틀에서 좀 검토해가지고 진짜 이민 정책으로서 이민 국가로서 제대로 이제 틀을 좀 갖춰야겠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참 각 나라의 사정들이 다 다르지만 또 워낙 우리하고 가까운 곳이고 또 우리랑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오늘 내분 말씀들이 더 귀에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변화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도 듭니다. 요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큰 인기죠. 영화 속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여러분 파키보이, 그러니까 인도의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놀림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설적인 락그룹 퀸의 리드 보컬이었던 그도 7, 80년대 영국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프레디 머큐리가 될 수는 없지만 차별과 폭력에 시들어갈 수많은 또 다른 프레디들을 구할 수는 있겠죠. 이제 우리 사회 다문화 시민의 보헤미안 랩소디 경청할 시간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과 공생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